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북조 시대 거꾸로 수업했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는 첫 번째로 수나라. 이 수나라는 남북조 중에서 어느 쪽에서 시작한 나라였을까? 남조였을까? 북조였을까? 북조요. 네, 북조에서부터 시작한 나라고요. 북조 출신의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북조에 있었던 북주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야. 북주 출신 양견이 중국을 통일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황제의 칭호를 받아서 우리는 수문제라고 해요. 양견. 수문제라고 해요. 자, 이 문제는 중국을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이 400년 가까이 되는 이 혼란기를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였을까? 400년 가까운 혼란기를 다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400년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거야? 각자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거지. 그래서 수문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일단 지방에 있는 독자적인 세력들의 군사권을 뺏어야 됐어.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방의 통치 제도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방의 관리들을 뽑는 이러한 관습을 없애고 모든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이 완벽한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 통치 제도를 개편하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권을 회수했어.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얘들아 도가 있고 시가 있고 구가 있잖아. 근데 이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도에 있는 이 사람만 국가에서 임명을 했고 시장과 구청장은 얘가 임명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이 시청, 구청은 이 도지사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거의 하나의 나라 같은 형태가 되었던 거야. 근데 이 수 문제는 얘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 그 밑에 있는 이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중앙에서 파견을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간에 이러한 인적 관계, 서로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을 나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지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중앙에서 파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많은 인재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 바로 1900년대까지 계속 시행이 되었던 과거제예요. 이때부터 1900년대까지 거의 1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행되었던 제도야. 과거제 실시. 자, 과거제를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우선 첫 번째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겠지요. 또 두 번째로 누구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기존의 지배층,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놀았던 사람들, 문벌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죠. 문벌 귀족을 약화. 자, 이렇게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고 문벌 귀족을 약화시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을까? 왕,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었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 문제는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하나의 문서화 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자, 이러한 것을 율령 체제라고 해. 율령 체제를 시작을 해.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법이고, 령은 뭔가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러한 것들을 원래 그 전까지는 얘 기분 나빠, 뭐 얘는 뭐 징역 10년, 얘는 기분 나빠, 사형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집행했었다면 이때부터는 법을 문서화 시킨 거야. 그래서 뭐 나라에 반역을 하면 사형, 물건을 훔치면은 뭐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다 법제화가 돼 있는데 그게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 수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 바로 아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양견의 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양광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양광. 근데 얘는 황태자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황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뭔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결과 원래 황태자였던 사람이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양광이 황태자가 됐어. 근데 얘는 더 빨리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양견이 이 문제가 본인 방에 있는데 이 황태자가 이 황제 폐하를 만나러 왔대. 들어갔어. 조금 있다가 나와. 황제 폐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부터 내가 황제다. 이게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왠지 죽인 것 같지. 하지만 증거는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은 이 양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황제가 되는데요. 네, 그 사람이 수양제라는 사람이에요. 수나라의 양제. 수양제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수양제는 아버지 때부터 이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어떠한 것을 막판 스포츠를 시켜가지고 완성을 시켜. 대운하가 완성이 돼요. 운하가 뭐였어 얘들아? 운하. 강과 강을 연결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북 지역과 강남 지방을 연결을 할 수가 있었네.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게. 자, 이렇게 강남 지방과 이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 지방과 정치적 중심지인 화북 지방을 연결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장점. 우선 첫 번째,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내가 쉽게 세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둘 수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장점 두 번째,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좋지. 혹시나 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대운하를 통해서 손쉽게 파견될 수가 있었어. 그리고 또 이 대운하는 일반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었겠지, 돈만 내면은. 그래서 지역 간의 문화적, 사회적 교류도 가능해졌었대. 또 좋은 점, 전북을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경치랑 풍경이 엄청 좋겠지? 그래서 이 수양제는요, 대우나 배 타고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게 취미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수 문제가 하려다가 실패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 바로 이 수나라 근처에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어떤 나라. 당나라. 고구려거든, 고구려. 고구려 원정을 실패했었거든. 수양제는 아버지는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떠나요. 당시 수양제의 군대는 거의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100만 명 하면은 대충 잘 감이 안 오지.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국에서 고구려로 가려면은
길도 되게 좁고 산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출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례차례 출발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당시 수양제 고구려 원정부는 1번 부대부터 맨 끝에 부대까지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대. 그러니까 40일 동안 출발 이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규모였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수양제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어요. 당시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때가 바로 이 수양제 고구려 원정 때였어. 자, 이렇게 대규모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몸을 사리면서 나라를 좀 다시 보살펴야 되잖아. 근데 수양제는 곧바로 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를 한 거야. 자, 백성들은 이 운하 만드느라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전쟁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또 전쟁을 하겠대. 사람들의 불만이 장난 아니겠지? 그때 수양제는 대운하에서 또 술 마시고 있었어. 자, 그 결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부하에게 암살. 그러면서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수나라 멸망 후의 혼란기를 당시 수나라의 장군 출신이었던 이연이라는 사람이 다시 혼란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 제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가 당나라예요. 자,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다음 시대에 나오는 나라가 당나라. 자, 당나라는 수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나라였고요. 당나라는 흥망성쇠가 완벽했던 나라야.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당나라가 건국되고 당나라의 최전성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은 이연이라는 사람이었어. 수가 멸망 후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 여기까지 나오니? 여기까지 나와? 어디까지 나와? 당까지 나와. 당까지만 나와서 당을 건국했어. 당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든 황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황제의 칭호는 우리 한 나라를 세운 유방과 마찬가지로 고조라는 칭호를 받았어. 그래서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야. 근데 당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시대상으로는 이거보다 나중인데 우리나라 조선의 건국 과정과 비슷해.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도 수나라의 장군 출신이었고 이연의 아들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역시 고려의 장군 출신이고 이성계의 아들이 큰 공을 세웠지. 근데 둘 다 그 큰 공을 세운 아들에게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주기 싫어했어. 근데 당시 이연의 아들로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역시 우리나라의 조선 태종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형과 동생을 죽이고 본인의 힘으로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이 사람이 당태종. 조선 태종과 똑같죠? 조선 태종 이방원도 우리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 비슷한 것 같아. 이 사람의 이름은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이세민 하면은 요즘에도 있을 법한 이름이에요. 요즘 애들 별로 촌스럽지 않은 이름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서 요 이세민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한 3명 정도 있었거든? 제 오빠 이름 세린. 아, 진짜? 별명이 당태종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언제나 별명은 당태종이었어. 자, 당태종은 이 본인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수나라 때부터 있었던 이 율령체제라고 하는 제도를 완성을 시켜요. 율령체제를
완성.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우리 당나라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를 섬겨라.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 조공, 책봉 관계.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 나라들한테 뭔가 문화 같은 걸 전달을 해주면은 문화를 받은 나라들은 당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새해 첫날 이 당나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폐하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나라에서는 오냐 하면서 뭔가 이거 선물 같은 거 갖다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을 섬기는 사대 관계 같은 게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당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었던 나라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신라가 있고요. 사대 관계를 거절했던 나라가 고구려. 그래서 당태종은 고구려를 공격을 했어. 하지만 이 당나라는 그 당시 고구려의 어떤 성 하나를 뚫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성이 안시성이라는 성이었었죠. 너희들 영화 그 조인성 나온 영화 안시성 봤어? 거기 안시성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중국 황제가 화살에 눈 맞죠? 그 화살에 눈 맞은 그 황제가 이 사람이야. 9일째 때문에 죽었어. 응? 자, 어쨌든 당태종은 그 안시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결국 백제와 고종때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간 건 아닙니까? 고종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 당나라의 힘에 의해서 한국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한국 통일을 달성을 하였죠. 자, 그런데 이 고종은 본인 자체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약간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고종의 부인 황후지 황후가 굉장히 성격이 드세고 이러한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남성 같은 여자였었대. 결과 이 고종의 황후는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 와. 이 사람이 측천무후라는 사람이고요. 이 측천무후는 그 기나긴 중국 역사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자 황제예요. 중국 유일 여황제. 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굉장히 엄청난 남존 여비 사회였잖아요. 감히 여자가 어떻게 하지만 얘가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이 측천무후 근처에 있는 신하들은 이 측천무후의 말을 되게 잘 들었어.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감히 어떻게 여자가 황제 이러면서 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측천무후 때는 이러한 지방의 반란이나 이러한 다른 민족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 바로 이 사회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건국이 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바로 이 측천무후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기를 제압했던 사람이 당나라의 현종. 그래서 현종이 이 혼란기를 수습을 하고 이 태종 때와 현종 때가 당나라의 가장 최전성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당현종이라는 사람은 초반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떤 여자한테 빠지게 돼. 바로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였던 양귀비야. 양귀비. 예. 양귀비는 이 당현종의 며느리였어. 근데 그 며느리를 뺏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만큼 좋았나 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당현종은 양귀비한테 빠지면서 모든 정치를 그냥 내려놨고 그래가지고 양귀비가 현종한테 우리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요즘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할 일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됐고 한 다음에 걔한테 모든 권력을 떠넘겨버렸어. 나라가 완전 엉망이었겠지. 그래서 당현종 때는 다시 전성기였다가 다시 당나라가 약해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어. 자, 이 당현종 이후의 그 혼란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볼 거야. 자, 이 당나라가 가장 발전돼 있을 때 이 당나라의 제도가 어떠했나? 당의 전성기 때 유령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당의 제도. 자, 당나라의 제도는요, 위진 남북조 시대와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를 거치면서 그 여러 나라들에게 좋았던 점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최종 완성시켰던 제도야. 그래서 당의 통치 제도로는 중앙은 삼성육부라고 했는데, 자, 원래 이 수나라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잖아.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기획재정부,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뭐 등등 여러 부서가 있잖아. 근데 이 부서들을 이 전까지는 유능한 신하 한두 명이 모든 걸 맡아 처리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나라가 잘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랑 친한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권력이 이상했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당나라에서는 그냥 아예 제도상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삼성, 세 개의 관청, 입법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행하는 행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네를 감시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성으로 나눴고요. 그 밑에 6가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육부 체제로 나누면서 요 삼성 육부 제도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중국의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와 일본에게까지도 전달이 됐어. 우리나라 보면은 발해, 뭐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도 이 삼성 육부를 기초로 한 통치 체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주현제라고 했는데, 이 주현제는 우리 군현제에서 군을 뺀 거야.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좀 더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제도였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북조 배울 때 했었던 사람들한테 토지 나눠주는 제도 있었지? 네. 균전제를 계승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이 균전제에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일이 없으면 군사훈련에 나가는 부병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가 있었어요. 당나라에서는 세금을 총 3가지 방법으로 걷었는데요. 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조는 곡식, 용은 노동력, 두 번째 나오는 조는 옷감을 내는 제도였어. 그리고 이 조용조의 제도는 사람 숫자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사람이 적으면은 세금을 조금 내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돈 많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차등적으로 걷는 제도였었대.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 가장 중요한 거. 균전제야, 균전제. 균전제가 유지가 돼야지만 요 2가지의 제도가 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 숫자에 따라 걷는다고 했잖아.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나라에서 토지를 주겠죠. 근데 이 당현종 때 이후, 다시 이 칙천부호 때부터 당현종 이후 이 혼란기가 지속이 되면서 이 균전제가 무너지게 돼. 그러면서 균전제와 마찬가지로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자 그 다음에 부병제, 조용조 역시 같이 붕괴되게 되고,
당나라의 제도는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대요. 야, 이 당나라 제도의 변화 부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